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구매 계약한 백신 물량은 총 9,900만 명분으로 확대됐지만 본격 공급은 올 3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책 블랙스완의 저자가 비트코인은 속임수라고 경고하며 폰지 사기에 비유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 갓 태어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출산 일주일 전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매개로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골프 스타 박세리 씨도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태로면 다음 달 확진자가 1,3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측과 올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노도일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측과 백신 2천만 명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9일 제안하고 4월 23일 어제 그 물량을 추가 구매 물량을 확정하고 오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3,300만 명이 2회 접종할 수 있는 총 6,600만 회분입니다. 전체 확보한 백신은 전 국민 5천만 명이 2번 맞을 수 있는 1억 9,200만 회분에 이릅니다.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에서 접종 중인 백신 가운데 유일하게 16, 17세 청소년 접종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백신 추가 확보로 3차 접종에 대비하고 당초 11월 목표였던 집단 면역 형성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공급의 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저희가 예방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접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는 다만 추가 계약한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이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물량을 추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당초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에서 냉동 보관을 해야 해 접종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 냉동고를 갖춘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해 관련 설비를 갖춘 전국 200여 개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어제까지 1차 접종한 인원은 91만 7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16,000여 명꼴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남은 계약 물량 6,400여만 회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더라도 접종률을 빠르게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하 25도에서 15도의 일반 냉동고에서도 2주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유통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독감처럼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온도 기준이라든가 그런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 접종센터 56개를 더 늘려 전국 각 지자체에 한 곳 이상의 센터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도 보관 조건이 변경된 만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접종 기관에 잘 배포가 될 수 있으면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속도를 확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부는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의 안전성은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번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로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 시기도 더 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수급 불안과 원자재 부족 등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이 과연 가능할지 서영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화이자 백신은 175만 회분입니다.
전체 계약 물량 6,600만 회분의 3%에도 못 미칩니다. 정부는 6월까지 525만 회분, 3, 4분기에 나머지 5,900만 회분이 지금까지와 같이 순조롭게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그 공급의 일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현재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올 가을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비해 3차 부스터샷 접종을 결정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량을 우선 공급하느라 수급 불안이 가중돼 하반기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분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모더나의 경우 국제적인 수급 불안으로 이미 3분기로 밀린 상태입니다. 정부는 2분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계속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국내 기업이 4천만 회분을 위탁 생산하게 되는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원부 자재를 꾸준히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또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등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숙제도 여전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백신이 부족한 나라는 백신이 많은 나라와 외교적인 밀당이 필요할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백신 협력을 공표했는데 우리 정부의 백신 스와프 제안에 미국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약화된 한미동맹이 백신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미국 탓, 제약사 탓을 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 정상회담을 마치며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일본을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한국은 남미 국가에 이어 남아공 다음 마지막으로 언급됐습니다. We also heard encouraging news announcements from Argentina, Brazil, South Africa, and South Korea. 미일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백신 협력을 명시했고 스가 일본 총리는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백신 스와프 요청은 사실상 거부당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 백신 의제가 오를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중 줄타기 외교가 자초한 결과란 지적이 나옵니다. 쿼드 가입과 같은 중국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행보, 싱가포르 합의 이행과 같은 북한 문제에 집착 등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공조에 틈이 발생하고 하지만 여권은 해외 국가와 제약사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계약이 상당히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불공정한 것이고. 지금 각국에서 백신 이기주의 또 백신 생산의 어떤 차질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도 실제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연령과 직업군별 접종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변죽만 올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에 대한 일종의 답장인 것 같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this is my honor. 가장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2년 전 한미, 미북,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공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구체적 합의로 이어지진 못했는데 문 대통령은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발끈했습니다. 이메일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달래는 일에 약하고 트럼프 자신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재임 기간 한반도 평화 기여자로서 자신의 업적을 부각하려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오는 29일 차기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로 자리가 빈 지 56일 만입니다. 관심은 단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들어가느냐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 잡음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검찰총장 인선 전망을 주원진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의 최대 변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입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검찰 대신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심의위원회가 29일로 예정된 총장 후보 추천위 회의 전에 이 지검장 기소를 권고한다면 추천위가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총장 후보 추천위가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군에 넣는다면 검찰이나 심의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철학 공유가 총장 인선 기준에 들어간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는 여야 모두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인정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정권 방패막이 이성윤을 임명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선거 참패를 책임지겠다며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거론했죠. 그런데 강성 지지층 등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자 돌연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영남권 합동연설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집값 폭등을 반성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잘못됐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정책은 신속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해서 이런 보궐선거를 하게 된 그 잘못 정말 반성합니다. 국민의 절박한 삶도 듣지도 제대로 못하는 민주당 혼정나라 큰 호통을 쳤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지만 부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냐는 등 강성 지지층의 비판이 쏟아졌고 친문 의원들도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이 아니라며 동조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입을 닥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투기꾼과 투기꾼 비호 세력 그리고 그 두 세력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종하는 더 큰 세력이 있다. 종부세를 놓고 민주당의 고심이 커지는 가운데 당내에선 부동산 대출 규제부터 먼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원내대표 경선을 시작으로 차기 지도부 구성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중도 확장을 지향하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 영남을 기반으로 한 주류 세력들이 재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에선 영남 꼰대당이란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영남 꼰대당을 언급하며 초선 의원들이 영남권 원내대표 후보를 지지하면 쇄신 이미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울산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영남 사람이 적폐 세력이라도 된다는 말이냐며 발끈하며 망언 제조기 석고되지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다시 영남 꼰대당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온 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개파가 사라지자 지역 구도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재보선 직후 초선 의원들은 지역 정당 한계를 극복하자는 성명을 냈고 당권 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용어를 조심하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의 지금 영남 정당의 한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의 투톱을 영남권 의원으로 채우는 건 수도권 민심을 얻는 데 부담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오는 30일 누가 원내대표에 오르느냐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한 책 블랙스완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죠. 나심 탈레브가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가 없고 속임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비트코인의 글로벌 시세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불안한 건 투자자들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를 예측했던 경제학자 나심 탈레브가 비트코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심 탈레브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화폐 기능을 할 수 없는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와 같은 속임수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현금과 주식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고 했지만 자신이 속았다며 비트코인을 다단계 금융 사기에 빗댄 겁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 자체의 내재 가치는 전혀 없거든요. 가상화폐 시장은 갈피를 못 잡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자금 세탁 조사를 한다는 루머에 시세가 급락했지만 비트코인 거래가는 9일 만에 5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조세에 빠졌습니다. 어제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천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분석에다 조정장을 거치면 다시 오른다는 기대가 섞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때로는 아주 좀 위에서 범격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성, 변동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기대와 악재가 뒤섞인 흔들리는 장세 속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오늘 주제 후톡은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가상화폐 광풍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현주 앵커와 경제부 금융담당 이태영 기자가 취재 뒷얘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넷 보면 모두들 make money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my fake money my homie들은 짙어 여긴 리치들만 nothing really matter 개미들만 박사 청년들만 작사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나 좀 올라탈게 잠깐만 기다려 왜 내가 지나는 돈 때문에 시달려. 네, 금융팀 이태영 기자와 가상화폐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랩은 직접 만든 건가요? 저희가 취재를 위해서 이제 2017년 말부터 이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투자에 주의하라는 게 가장 큰 메시지고요. 1분기에 신규 가입자가 20, 30대가 거의 60%를 넘더라고요. 뭐 젊은 층들이 지금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아니면은 뭐 부동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그건데 맞아요. 사실 월급으로 그 목돈을 모으는 게 사실 불가능하니까 이런 가상화폐 거래 같은 경우는 쪼개서 사는 것이 가능하니까 맞아요. 네, 소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나만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이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생각했을 때는 기업이 앞으로 이러한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코인에는 사람들이 그럼 뭘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이름 보면서 난 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코인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거나 뭐 한국거래소 어느 정도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코인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전부 그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코인들을 상장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버는 게 목적인 곳이거든요. 예. 그러면 상장하는데 그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코인이라는 게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래요.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에 맡기면은 10분 정도면은 뭐 오현주 앵커의 이름을 딴 오현주 코인을 만들 수 있다. 정말요? 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아 오현주 코인 이건 방송계의 혁신이다 이런 식으로 가짜 마케팅을 해가지고 예. 끌어들일 만큼 지금 상장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허술하고 정부 관리도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잡코인들이라고 하죠. 도지코인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지코인이 블록체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장난으로 이게 만든 건데 문제는 이게 발행량입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분에 10,000개씩 계속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1도지에 지금 한 3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1년에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 나오면서 그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로하나 토큰. 이거는 상장 30분 만에 10만 %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고현주 앵커께서 50원을 갖고 있었는데 30분 만에 그게 5만 원이 된 거예요. 와. 물론 지금은 한 절반 가까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말도 안 되는 폭등을 하다 보니까 나도 타면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 비싼 가격에 산 사람들은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금융당국은 지금 이 가상화폐를 가상화폐라고 얘기 안 하죠? 화폐는 아무래도 정부의 고유한 그런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산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제 과세를 하기로 했잖아요. 양도소득세를 받기 위해서 가상 자산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세금은 떼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테러 자금이나 아니면 돈 세탁 용도로 쓰이는지 최소한의 부분만 이제 확인하도록 이제 은행과 거래소 압박만 넣은 것뿐이지 뭐 사실 뭐 금감원이나 뭐 금융에서도 이 금융이 아닌데 자기들 관한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전장치가 정말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한 줄 톡. 네, 더 큰 바보는 되지 말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하는데 비싼 가격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상 내가 더 큰 바보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투자자의 심리가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마지막 바보가 돼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사실 뭐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이 한탕주의 마음으로 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좀 우려할 부분이지만 젊은 세대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든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흘 전 산불 진화를 위해 현장으로 가던 헬기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 헬기에는 물에 뜰 수 있는 비상 착륙 튜브, 그러니까 에어백이 있었는데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블랙박스를 확보해 튜브가 펴지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가고 동체만 남은 헬기가 이틀 만에 물 밖으로 건져집니다. 지난 21일 산불 진화를 위해 청주 대청호에서 물을 뜨다가 추락한 충북도청 헬기입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이 헬기는 미국 시콜스키사가 만든 S-76C 플러스 기종으로 비상 착륙 시 물 위에 뜰 수 있는 부주 장치가 탑재돼 있습니다. 조종사가 버튼만 누르면 헬기 양옆으로 튜브가 나와 추락 이후에도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이 튜브는 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부기장은 빠져나오지 못해 수심 10m 아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조종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헬기 블랙박스를 확보해 튜브가 퍼지지 않은 원인과 기체 결함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보를 했고 분석을 하고 하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지난 2019년 11월 독도 인근 바다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도 비상 부주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3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어린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유기한 20대 미혼모를 체포했는데 이 여성은 출산 일주일 전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고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낮 1시 30분쯤 이 아파트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기는 종이 가방에 담긴 채 22층 계단 배전함에 놓여 있었습니다. 배전함에서 물건을 찾던 이웃 주민이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TV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계단은 통신하면 되거든요. 나도 주민이 연락 볼 필요도 없고.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신고 2시간 만에 25살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기의 친모였습니다. A씨는 출산 일주일 전쯤 배에 혹이 생긴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는 결국 자신의 원룸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고 출산 후 아기가 숨지자 이튿날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가 시신을 유기한 곳은 자신의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A씨는 유기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출산 직후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고 숨진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이 SNS를 통해 사과는 해놓고 한국인을 조롱하는 댓글에는 대사관 계정으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남긴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도 아직 없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주한 벨기에 대사관 공식 SNS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벨기에 대사가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부인이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썼습니다. 다만 대사 부인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벨기에 대사관의 사과문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 한국인을 조롱하는 댓글에 벨기에 대사관이 공식 계정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울보들이 너무 많다. 중국인이 뺨을 때리니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슬퍼한다는 한 외국인의 댓글에 웃겨요라는 반응을 남긴 겁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됐지만 온라인에는 댓글을 캡처한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벨기에 대사나 대사관 측이 아직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죠. 재판을 참관한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을 나오면서 숨이 막힌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시절에도 또 80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들 눈엔 눈물만 가득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고 말하고 싶다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의 포커스는 멈추지 않은 할머니들 눈물에 맞췄습니다. 숨도 못 쉬겠다며 법정 밖으로 나온 이용수 할머니.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각하 취지의 재판부 판단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다수 판례가 외국 군대 행위는 주권 행사로 국가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을 통해 피해 할머니들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시간을 지난 200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미국 하원 청문회에 참가한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을 영화화한 I Can Speak의 한 장면입니다. We are giving you the chance to ask for our forgiveness while we are still alive. I'm sorry. Is that so hard? 지난 2월 최고령 정복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이제 15분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눈물을 강요한 건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엔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지난 2008년 별세한 신미자 할머니의 일기장 속에는 당시 정대협 간사였던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증언 사례금 100만 원 중 80만 원을 가로챘으며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는 원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역시 정의연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공개 비판했었죠.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했다면서 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했나? 하버드 대학교 램지어 교수는 지난 3월 한 논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비하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또 한 번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해버리고. 전쟁에 희생되며 꽃다운 날을 눈물로 지샌 어린 소녀들.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직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This must be remembered.
for such history must not be repeated again.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사 중이던 오피스텔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근로자 6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 한 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 헬기가 옥상에 대피한 근로자들을 끌어올립니다. 고립된 근로자들은 창문에서 팔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다음에 재도 여기 저희 건물 있는 쪽으로 많이 날라서 오늘 오전 11시 23분쯤 남양주에서 30층짜리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작업하던 근로자 60명이 고립됐습니다. 소방 헬기가 옥상에서 11명을 구조했고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에서 6명을 구조했습니다. 오늘 화재로 근로자 17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60대 근로자는 3층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치솟는 불길에 1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2분쯤 꺼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2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층 에어컨 작업 중에 발화된 거로 추정되는 단계로 그 배관 보온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복합적인 재료들이 아마 많이 적재된 상태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안전점검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환경보호 가치를 절감하는 뉴스 하나 전합니다. 살아있는 아기 뱃속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이 나왔습니다. 생수병 안에는 썩은 물이 가득했습니다. 바다에 버린 쓰레기가 결국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생선 뱃속을 가위로 자르자 플라스틱 생수병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다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병을 만드는 거예요. 생수병 안에서는 악취 가득한 썩은 물이 나옵니다. 어떡해, 완전 썩어버리지. 목포에 사는 강성복 씨는 지난 17일 아귀탕을 끓이려고 시장에서 살아있는 아귀를 샀습니다. 이 가운데 한 마리가 유달리 배가 튀어나와 갈라보니 생수병이 나온 겁니다. 세상에 아구 내장이가 배를 딱 딴 뒤 딱 따면 생수병이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지난 2018년 부안 앞바다에서도 생수병을 삼킨 아귀가 발견됐습니다. 아귀는 물 밑바닥에서 서식하는 습성을 지녀 바다에 가라앉은 플라스틱을 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지난해 13만 8천 톤으로 꾸준히 늘었고 이 가운데 플라스틱이 전체 쓰레기의 80%가 넘었습니다. 생수병, 라면봉지 넓게 다 있어요. 뭐 가구는 모든 이거 가면 다 먹기 때문에 바닥에 달려 어쩔 뻔해서.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에 바다가 오염되면서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주 회사 주식 만주를 매입했다는 공시가 뜨면서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주가 상승의 청신호로 보는 건데 전문가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매입한 회사 주식은 만주. 금액으론 8억 3,800만 원어치입니다. 김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1만 주로 늘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수장의 주식 매입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은 들썩입니다. 조만간 큰 건이 터질 거다. 10만 전자가 머지 않았다며 주가 상승의 청신호로 보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지나친 해석은 금물이라고 경고합니다. 2년 전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로 떨어지자 회사 임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처럼 책임 경영 차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 부회장이 만주 주식 매수에 들인 돈도 본인 연봉의 10% 정도여서 단순 주식 매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즉각적인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석 달째 8만 원대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내부자 매입 소식에 탄력을 보일지 295만 삼성전자 동학개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코로나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집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편하게 입는 운동복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운동복도 이제 일상복이 되고 있는 건데 류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운동복 전문 매장입니다. 옷걸이마다 형형색색의 레깅스들이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사람들 만나는 일도 적어지다 보니까 더 운동복을 입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집 안팎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운동복 형태의 애슬레저 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동복 전문 업체의 신장률은 50%를 넘었고 레깅스 매출만 1,000억 원을 넘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남성들이 운동할 때 입던 조거 팬츠도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이 70% 이상 늘어나는 등 외출복으로 큰 인기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입고 있는 조거 팬츠나 레깅스와 같은 아이템들을 입고 집 근처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그런 투마웨어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션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우리 세대에는 좀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고 좀 어떤 때는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가끔 민망할 때가 좀 있어요. 옷은 일단 자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고 거기에 또 자기에 맞는 것을 입으니까 약간 자기만족 그런 것도 되고 또 편하니까 레깅스는. 전문가들은 과거 미니스커트도 풍기문란으로 처벌 대상이었던 것처럼 운동복의 일상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 변창흠은 여자냐?입니다.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새삼스럽게 두 사람의 성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20대 남녀 표심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이 이 여성 할당제 관련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이 두 사람이 거론이 됐습니다. 시작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한 일간지 기고문이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여성 할당제의 수혜자로 유은혜, 김현미, 추미애 등 전현직 여성 장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수치적 성평등에 집착했으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전문성 부족 지적에 성별 문제를 가져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대표는 나라를 둘로 갈라놨던 조국 전 장관, LH 사태에 불명예 사임한 변창흠 전 장관은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할당을 채우려다 보니 부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부적절한 인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맞선 겁니다. 홍 기자, 그런데 30%는 지켜졌습니까? 네,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는 공약을 단 한 차례만 지켰습니다. 정부 초반 27%였던 여성 장관 비율은 추미애 장관 기용 이후 한때 33%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20대 여성 유권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고 20대 남성의 경우는 낮았잖아요. 예. 여권의 페미니즘 정책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 점을 두고 지금 또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노골적인 여성 편들기 정책에서 20대 남성의 반감이 기인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진중권 전 교수는 그저 정부의 무능, 여당의 위선을 심판하기 위해서 제1야당에 표를 준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또 젠더 쿼터,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를 남녀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오류라면서 OECD를 포함해 전 세계 절반이 넘는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젠더 이슈가 남성 유권자, 주로 20대겠죠. 20대를 겨냥한 군대, 안보 문제로까지 옮겨붙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단 군 가산점제 부활을 제안했고 차기 대권에 도전한 박용진 의원도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 군사 훈련을 주장했습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이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지금 20만 명을 넘기면서 정부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젠더 문제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향후 대권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조국 변창흠은 여자냐의 느낌표는 조정과 조장은 한 끗 차이로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젠더 이슈에 있어서는 표심을 겨냥한 정치인들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떠나자 도로한국당입니다. 네. 도로한국당. 국민의힘이 예전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홍 기자,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왔을까요? 네, 재보궐선거 이후에요. 탄핵 부정과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주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오선의 서범수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탄핵 부정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청년연구소가요. 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이다.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지금이 사면을 논할 때냐, 선거 이겼다고 너무 오바한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자 주호영 당대표 대행은 사면을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당이 공식적으로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물러섰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수정당에서 탄핵 문제로 갈등을 겪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이죠.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끌던 새로운 보수당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 있습니다. 결국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총선에 참패했고 이미 총선 백서에서도 이 당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일단 덮어놓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대응한 것을 패배 원인으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홍 기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이 확실히 변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를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과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미 떠난 당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차기 당대표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이 대표가 되면 근본적으로 당이 변했다는 걸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초선 당대표론에 힘을 심어줬습니다. 지금 김웅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같은 초선들이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김 위원장은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 떠나자 도로한국당의 느낌표는 지지율 도로 내려간당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직전주에 비해 2%포인트 떨어진 28%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승리에 취해서 이 쇄신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민심의 질책이 숫자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무난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호남 내륙 지역은 저녁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일부 지역에서만 짧은 시간에 적은 양이 오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 경상권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이 더 쉽게 번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서쪽과 동쪽 지역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서울이 23도, 대전 25도 등으로 따뜻하겠고요. 동쪽 지역은 부산이 19도, 강릉 17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원장이 남긴 이 충고에 한 청년이 되묻습니다. 그 길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또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인생 선배들에게 배운 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습니다. 급기야 은성수 위원장 발언을 잊지 말자며 관련 기사를 블록체인에 새기는 NFT가 만들어졌고 일명 이 은성수 코인은 270만 원에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사다리라도 붙잡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할 역할은 이 꼰대 같은 말 한마디는 아닐 겁니다. 경험을 토대로 얻은 해안으로 위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